도시개발법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번째 테마, 도시개발법의 5번째 테마인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기본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수용 방식이라는 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에 관한 각종 권리를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뺏긴 사람들은 이제 보상금을 받고 이제 그 지역을 나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용 방식에서 이 토지 상환 채권, 원형지, 조성 토지의 공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한번 강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뭐 전부 수용 방식, 전부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업부 보시면, 자,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 맞죠? 사업 방식이 우리 법에서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전부 수용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전부 환지 방식 또는 이걸 섞어서 혼용으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설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자, 지역의 지가가 높으면 수용할 때 수용보상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하므로 환지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니은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은 지역의 지가가 높아서 수용보상금 지급이 곤란할 때 그때 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경우에는 환지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자, 디귿번 수용 사용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세의 정비를 위해서 자, 토지를 이렇게 지목이나 형질 변경 같은 경우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분할, 합필 같은 거 하거나 교환 이런 말 나왔을 때 이제 환지 방식인데 자, 이것도 지금 디귿번도 자,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세를 정비하기 위해서 자, 지목이나 형질 변경 또는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빠졌지만 뒤에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이. 그런 거 나오면 이것도 환지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세를 정비한다 이런 말 나오면 환지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을번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 이렇게 체계적인 도시개발 나오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이게 바로 수용 방식을 택하는 기준입니다. 리을번도 틀렸어요. 환지 방식의 시행 원칙이다가 아니라 수용 방식을 시행하는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해서 자, 사업을 하면 우리 혼용 방식인데 이 혼용 방식 내에서 수용 쪽과 환지 쪽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이 분할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용하는 경우에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할 혼용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역과 미음번 두 가지만 맞네요. 2번. 정답 2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문제네요. 자, 우리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용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고 자, 토지를 뺏긴 토지 소유자가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현금 받기 싫다, 채권을 달라 이렇게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이런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자,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상환 채권 나오면 자, 일단은 그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제도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용 방식 할 때 자,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자, 1번 질문을 보시면 틀린 걸 찾고요. 토지 상환 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하죠. 그래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가 현금 말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을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는 안 됩니다.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는 토지가 있으면 그 조성되는 토지의 일정 양으로 이 토지 상환 채권을 이렇게 원금 같은 것들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나중에 갚아주는 방식이 현금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기명식 채권으로 발행하거나 우리 공법에서 나중에 채권을 발행하고 현금으로 할 때는 무기명 채권인데 상환할 때 토지나 건물같이 부동산으로 상환할 때는 기명 채권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물이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나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일단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데 이 어떤 거 2분의 1이냐면 자, 수용 방식으로 나중에 토지를 조성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되는 토지 같은 게 있으면 또는 분양되는 건물이 있으면 이 분양되는 토지의 2분의 1을 넘지는 말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일반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나중에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어서 개발되어서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3분의 1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중에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에. 자, 3번 토지상환채권은 아까 우리가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를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합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을 몇 프로 할 건지는 자, 금융기관의 어떤 예금금리라든가 부동산 수급상황 같은 걸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렵게 내시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자가 직접 정합니다. 자, 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겠죠. 자, 5번째 보시면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후 조성되는 토지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나중에 주택으로 받는 건데 주택법을 이제 투기 대상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이전을 금지합니다. 주택상환사채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토지상환채권을 나중에 개발된 토지나 건물을 받아서 필요하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때 어떤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의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발행 규모, 나중에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되는 토지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뒤에 가서. 자, 토지상환채권은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이렇게 은행 등의 지급보증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민간 시행자 기억나시죠? 도시개발사업 12명 시행자 중에서 1, 2, 3, 4번 시행자는 공공시행자고 나머지 민간 시행자입니다. 조합을 제외한, 자, 조합은 전부 한지방식이니까 제외하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시행자가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어떻게 줄 거냐면요. 이따 보십시오. 지방공사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면 틀립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시행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자, 이게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도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을 하고요. 자, 이자율 아까 이게 보신 거죠.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하고, 자, 토지 상환채권을 이전할 때, 자, 이전할 때는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원고에 기재해서, 자, 그래서 기재가 되면 이전이 된 거고, 나중에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가지려면 취득자가 대항력을 가지려면 성명 주소가 채권에도 기재가 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채권도 기재해야 되고 취득자의 성명 주소가 그 다음에 이 채권 자체뿐만 아니라 원고하고 채권에 둘 다 기재가 되지만 이전도 되고 대항도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보시면요. 지금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권 원부라는 별도의 서류를 만듭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이제 토지 수요자가 갑이니까 이 채권 자체의 원고에도 갑이라고 써있고 이름이 김영식이니까 이 채권 증서에도 이름이 갑으로 써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 채권을 좀 팔고 싶다, 이전하고 싶다,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이제 취득자 그 소유자가 취득자 을한테 팔려면 취득자가 어떻게 취득해야지만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건지를. 자, 이전 요건은 취득자가 자기 성명 주소를 이 원고에다가 자, 이거 을로 이렇게 이름을 기재하면 이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행자나 제3자한테 대항을 하려면 이 을의 이름을 취득자 자기 성명 주소를 채권에도 기재를 해서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전도 되고 대항 요건도 갖춰서 정상적으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시면 이전할 때 취득자 성명 주소를 원고에 기재 요청을 해서 원고에 취득자 이름이 기재가 되면 이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항력까지 갖추려면 취득자가 자기 성명 주소를 채권에도 기재를 해서 채권에 기재가 안 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에 기재가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보셨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언제 발행을 하는지부터 보셔가지고 뭐 보증도 필요하다, 민간 시행자는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토지상환채권 문제가 나오시면 이제 문제를 잘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3번 문제. 자, 원형지의 공급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원형지가 나오면 조성토지랑 좀 개념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형지의 공급인데, 원형지는 수용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원형지를 5명한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따 5명이라는 게 뭔지 볼 겁니다. 자, 원형지는 자,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시행자가 자, 어떤 5명의 법에 써 있는 사람들한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지는 원래 상태의 토지로 공급을 하고 원형지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개발하는 형식인데, 일단 문제를 보시면요. 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 같은 경우로 사용하려는 사람들한테 원형지를 직접 공급을 해서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맞습니다.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장 부지만 나왔는데, 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사람들한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공급받으면 원형지 개발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1번. 두 번째, 자,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원에 이렇게 수용 방식에서 전체 도시개발구역원에서 수용 방식 토지 중에서 3분의 1 이내로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가 조성 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형지는 자, 수용 방식으로 전체 사업하는 구역에서 전체 토지 면적의 수용 방식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조성된 토지로, 아까 제가 원형지가 뭐였습니까? 자, 수용을 한 다음에 개발하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 만약에 이제 원래 상태의 토지가 논밭이면 그 논밭임야를 직접 그냥 공급을 하는 겁니다. 공급받은 사람들이 각자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원형지는 수용 방식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고 나머지 3분의 2는 조성된 토지로 이제 조성을 해서 나중에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형지는 원래 상태의 토지로 공급하는 거고, 조성 토지는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한 다음에 미개발지를 개발을 하고 조성을 해서 파는 토지가 3분의 2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지가 3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1번, 2번 다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3번. 자, 원형지 공급을 할 때도 자,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공급 승인 신청서에 원형지 사용 조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자, 3번님은 맞네요. 자, 4번.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자, 원형지는 기본적으로 싸게 주는데, 자, 경쟁가 이렇게 최고 높은 가격이 아니라 원형지는 감정가에다가 자, 기반시설 공사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나중에 원형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자, 원형지 감정 가격을 기초로 해서 협의가로 정하는 것이지 감정 가격으로 직접 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보시면 자,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자일 때는 자, 일정 기간 동안 원형지를 못 파는 규정이 있는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매각 금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기간 같은 거 제한 안 받고 원형지를 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5번 질문 맞고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볼 건데, 자, 원형지 조금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형지를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자,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원래 그 미개발지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파는 겁니다. 원형지 공급받는 사람들한테 이걸 파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럴 때는 우리가 공급을 할 때 지정권자에게 이런 공급계획이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공급계획도 만들고 지정권자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되네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공급 대상자가 아까 제가 5명이 있는데 공급을 받아서 직접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급 대상자가 원형지 개발자인데, 자, 원형지는 누구한테 줄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공급할 수 있다. 자, 주로 이게 우리가 행정청이나 공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를 받아서 나중에 좋은 일을 위해서 써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라, 이런 식으로. 자, 공공기관,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 지방공사도 받을 수 있죠.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 원형지를 어떤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뭐 1등이나 2등으로 뽑히면 이제 상을 받습니다. 자, 그 상의 형태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형지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싸게 받기 때문에 원형지에 대해서 어떤 개발 방향을 이제 어떻게 외부에다 공모했는데 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람이 있으면 일종의 어떤 부상으로 원형지 같은 거를 특혜 형식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학교, 사립학교라든가 개인들이 공장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원형지를 이렇게 쓰겠다. 이런 사람들 원형지 받을 수 있네요. 자, 중요한 거는 요 1, 2, 3, 4번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여기 5번 같은 학교나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로 팔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2, 3, 4번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자, 원형지를 이렇게 공급할 때 이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이렇게 직접 쓰는 사람들은 원형지를 가격을 좀 싸게 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원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원형지 공급 면적은 아까 수용 방식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입니다. 그리고 원형지 공급 방법은 금방 봤듯이 수의계약적으로 공급한다. 아까 협의가, 원형지 공급 가격이 이제 감정가를 기초로 협의한 가격인데, 다만 학교나 공장 용지는 경쟁 입찰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최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만 경쟁 입찰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아까 학교 용지나 공장 용지를 경쟁 붙였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이럴 때는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적으로 공급 방법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형지는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원형지가 아까 이렇게 전체 수용 방식에 사업하는 전체 면적이 있으면 그중에 3분의 1 정도 이내로만 공급할 수 있어요. 3분의 1 요거 이내니까 3분의 1이 초과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중에서 전체 수용 방식 면적 중에서 3분의 1까지만 원형지고 나머지 3분의 2는 조성을 해서 파는 토지, 조성 토지로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토지라는 게 원형지랑 다른 점. 자, 이거 원형지는 미개발지인 농지나 임야 이런 것들을 그냥 아까 원형지 공급 받는 사람들한테 농지나 임야 상태로 공급을 해서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개발을 하는 건데, 이 조성토지는 수용을 한 다음에 농지나 임야를 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토지 목적에 맞게 이 토지를 나중에 분양을 할 겁니다. 조성토지는 개발을 해서 나중에 토지를 분양을 하겠죠. 어쨌든 원형지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3분의 2 정도는 조성토지로 보는 게 개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상한채권이랑 좀 이렇게 연결할 건데, 토지상한채권의 발행 규모는 조성돼서 조성토지 중에서 일반인들한테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토지상한채권은 이 조성토지 중에서 분양되는 토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절반 정도까지만 이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체 수용 방식 토지 중에서 원형지로 공급하는 게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조성 토지로 공급을 하고, 조성 토지 중에서 분양하는 토지가 있으면 그 분양하는 토지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2분의 1 정도까지를 이렇게 토지상한채권의 발행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성 토지 중에서 분양되는 토지를 찾아가지고 그 분양된 토지의 절반 정도까지가 토지상한채권의 발행 규모인데, 조금 어려우시면 토지상한채권은 2분의 1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요거 시험 문제가 요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원형지는 전체 이렇게 중에서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는 조성토지다. 그리고 조성토지 안에서 분양되는 토지 중에 절반 정도까지만 토지상한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가가 아닙니다. 감정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원형지 개발자와 협의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할 때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지 개발자와 원형지를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협의한 가격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학교나 공장 용지는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쟁 가격인 최고 입찰 가격으로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원형지는 매각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하는 사람은 원형지를 받아서 공사 완료 공고일, 공사를 다 끝난 날로부터 5년, 원형지를 처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은 매각할 수 없는데, 아까 우리 문제 나왔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매각 금지 기간에 걸리지 않고 매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 금지 규정,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은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잘 보셨다가 5명 중에 4명은 수의계약으로 아까 우리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되 싸게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학교나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원형지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이고 최고 가격으로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4번 문제 이제 조성토지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문제가 토지상한채권, 원형지, 조성토지 같은 걸 번갈아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한 문제를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조성토지는 아까 수용 방식 중에서 원형지를 빼고 나머지 토지니까 수용을 한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거의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토지를 파는 것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공급계획을 만들고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원형지랑 유사합니다. 원형지도 공급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이고,
그다음에 조성토지 같은 경우도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하고 지정권자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몇 년 전에 이거 개정 대상으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1번 지문 이거 틀린 거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몇 년 전에는 이게 맞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한 3, 4년 전에 개정돼 가지고 요거 4년 전에 개정돼서 지정권자한테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조성토지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1번 X. 자, 2번. 자,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주택법상 자,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조성토지로 공급할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 자, 우리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공공택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자, 우리 공공택지에는 주로 이렇게 임대 아파트라든가 소형 아파트를 짓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공공택지용으로 써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는 추천 방식으로 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조성토지도 자, 서민들을 위한 주택 같은 거를 지으라고 땅을 공급할 때는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자, 지금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자, 지금 이 조성토지를 파는 목적이 공공택지용으로 판다 그럴 때는 추천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3번 자, 조성토지에 대한 가격평가는 이렇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자, 이것도 맞죠? 보시면 이 감정평가 법률에 따라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서 이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조성토지에 대한 최초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공공청사용지 같은 경우를 조성토지로 공급한다. 자, 이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공공청사를 지방자치단체 줄 때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상환채권도 이 채권자가 토지를 받기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상환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자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토지상환채권 수용을 한 다음에 보상금의 일부에 대해서 돈으로 안 받고 채권을 받는 거니까 나중에 토지를 받으려고 채권자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없다가 아닙니다. 자,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자,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채권자한테 상환하는 경우는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므로 경쟁도 아니고 추첨도 아니고 수의계약적으로 가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바로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바로 쓰는 겁니다. 만날 사람이 공급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 3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 문을 다 틀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 조성토지도 지정권자한테 공급계획 내고 승인까지 받아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처리하시고요. 자, 이거는 3번이 아니라 4번 답이죠. 문제 4번까지 풀었습니다. 정답이 3번. 자, 조성토지는 자, 공급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까지 받아서 공급계획을 제출하고 승인까지 받아서 조성토지를 공급합니다. 자, 공급 방법은 경쟁입찰입니다. 자, 이 사업시행자도 공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면 경쟁을 해서 최고 가격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좀 수익을 남긴 다음에 공사비를 써야 되니까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자,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 4가지를 좀 기억을 해보세요. 자, 조성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을 용지로 팔 때, 자, 공공택지로 팔 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단독주택을 짓는데 땅의 면적이 330 이하로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거. 자, 공장 같은 걸 지으라고. 자, 우리 조성토지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용지로 파는 게 바로 서민용으로 파는 거니까 서민용은 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거는 추천입니다. 운 좋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가격은 저렴하게 정해놓고. 자, 반면에 우리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는 일반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이게 공립학교라든가 국공립학교, 공공청사를 지으라고 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채권자한테 상환하는 경우도 자, 토지상환채권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사람을 만나서 바로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경쟁이나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이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토지는 시설물 유지하는 사람한테 별도로 딱 찍어서 주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이 네 가지를 잘 보십시오. 자, 조정토지에서 경쟁으로 파는 게 원칙이다. 최고가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추첨으로 이렇게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도 있고 또 가격을 적당한 금액으로 정해서 경쟁 붙이지 않고 이렇게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경쟁, 추첨, 수의계약. 그래서 추첨에서 4가지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고 수의계약도 한 4가지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원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시고 우리가 이순환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성토지 공급 가격은 자, 우리 감정평가업자가 자, 2인 이상이 들어가서 산술 평균을 한 검정 가격으로 가격을 최초로 정하는데 자, 다만 잘 보세요. 학교나 폐기물 처리설, 공공청사를 지을 용지, 자, 사회복지시설인데 유료는 제외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뭐 고아원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첨단 지익 산업공장 같은 게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임대주택 같은 걸 서민들 위해서 지을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지을 용지는 서민들한테 주는 거, 또 공익적으로 이렇게 시설 같은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는 토지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또 임대주택 같은 거는 주로 이제 공공택지에다 짓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까 공급을 할 때 방법은 여기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용지, 공공택지에다가 뭐 임대주택 같은 걸 지을 용지 이런 것들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주면서 방식은 추첨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학교용지라든가 공공청사용지 있죠.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가격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 방식은 뭐 앞에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추첨이고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인지를 항상 우리 추첨은 운 좋은 서민들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그 기준을 잡아놓고 수의계약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거, 토지상환 채권자한테 주는 거, 시설물 유지 관리자한테 주는 거, 유찰됐을 때 이럴 때는 수의계약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수용 방식에 대해서 한 파트를 물어보지 않고 여러 파트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자,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자, 우리 항상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겁니다. 지정권자 관청은 감독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자, 만약에 시행자인 지정권자면 맞죠. 근데 시행자가 아닌 나머지 지정권자 이렇게 되면 시행자는 아니고 감독만 하는 지정권자는 사업 시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항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시행자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그 사업에 대한 감독만 하는 거지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 자, 토지 수용에 관해서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사에 관한 법률에 준용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질문은 토지를 수용을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자, 도시개발법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사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 절차는 자, 도시개발법을 먼저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 이 관련 법을 따르는데 관련 법을 준용하는 건데 그 준용하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의 범위는 아니지만 자,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1번, 2번 다 틀렸죠. 자, 3번 가 보시면 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자, 우리가 이 세부 목록 고시는 개발 계획.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테마에서 개발 계획을 배우는데 그 안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의 위치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게 세부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은 예전에 배웠던 개발 계획을 고시할 때 자, 개발 계획의 내용으로 세부 목록 고시가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자,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그 내용으로 세부 목록 고시가 나오면 자, 공익사업법에 있는 이런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수용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할 때 사업인정이라는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서류를 제출해서.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인정을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인정 고시가 자, 받은 것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언제부터?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그때 개발계획 내용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 고시, 즉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그 절차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답니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는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할 때 사업인정이라는 걸 별도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좀 안 좋으니까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도시개발법상 절차 중에서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그 개발계획 안에 세부 목록이라는 게 들어가고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게 맞습니다. 이 3번 질문 맞네요. 문장이 좀 옳은 걸 찾는 거니까 3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국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원용지 면적을 자, 우리 원용지 면적이 뭐였습니까?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하는 거니까 원용지는 기본적으로 3분의 1 이내고 원용지는 받는 사람들은 5명이 있는데 국가한테 3분의 2까지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용지를 또 받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고 원용지 전체 공급 면적이 전체 수용 방식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4번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을 한 경우 자,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물이 자,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상환채권은 조성되는 토지, 조성되어서 자, 개발되는 토지 중 분양되는 토지의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3분의 2 이거 틀렸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가장 간단한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지는 3분의 1, 토지상환채권은 조성되는 토지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분양되는 토지를 찾아가지고 거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을 한다. 토지상환채권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답이 3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 문제는 틀렸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여러분들 풀리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문제는 심화가 아니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 심화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문제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이제 예상 문제 같은 것들 한번 심화 문제를 몇 개 다뤄보겠습니다. 자, 기출시문은 지금 좀 풀어보시고요. 6번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 풀 때랑 거의 유사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분할 혼용을 하는데 혼용이면 이제 수용과 환지가 섞여 있는데 그 혼용 방식으로 하는 사업 지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수용 쪽과 환지 쪽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바로 이제 분할 혼용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을 각 사업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혼용으로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이 분할 혼용이니까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2번. 자, 계획적인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면서 집단적인 조성, 계획적인 도시개발 목적으로 집단적인 조성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수용 방식으로 선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환지 방식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수용 방식으로를 사업 시행자로 정해야 된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토지를 조성하는 게 바로 이게 수용 방식의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 같은 것도 고시가 나왔어요. 그럼 개발계획 안에 사업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고 고시하면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 방식을 얼마든지 구역 지정 이후에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사업 방식의 변경은 변경할 때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사업 방식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전부 아니면 전부 환지 아니면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해가지고 자, 사업 방식을 정해서 개발계획에다 내용을 넣고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국토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정하면서 사업 방식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개발계획을 고시하면 되는 거지 국토부 장관한테 별도로 허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틀렸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 자, 항상 우리가 규약은 앞에 민간 시행자,
시행규정은 여기 공적주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규약이나 시행규정이 사업시행자가 내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내규입니다. 내규. 조합은 정관, 민간시행자는 규약,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가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렸고, 정답은 지금 이거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1번. 이게 이제 그 분할 혼용 방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이 맞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우리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네요. 자, 분할 혼용은 여기 지금 전체 방식이 혼용 방식이니까 수용하고 환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혼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전체 구역 중에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분할 혼용과 이 분할 혼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혼용 방식으로 섞여 있는데 수용 쪽하고 환지 쪽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을 때는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분할 혼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 혼용 방식 내에서 별도로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분할 혼용이고, 또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분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분할 혼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방식의 변경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전부 수용, 전부 환지, 혼용 방식이면 뭐 5대5 이런 식으로 수용 50%, 환지 5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사업 방식의 변경은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 자,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불리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나중에 환지를 좀 받아놓으면 땅값이 올라가서 올라간 땅값을 이렇게 취할 수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걸리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보세요. 전부 수용 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자, 또 혼용 방식으로 5대5로 하고 있다가 수용 방식 5, 환지 방식 5로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다 100% 환지 방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것도 가능합니다. 수용 방식이 없어지고 전체 환지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전부 수용을 하다가 혼용으로 이렇게 바꾸면, 자, 뭐 아까 5대5일 때, 자, 수용 방식이 조금 줄어들면서 환지 방식이 생기니까 전부 수용보다는 혼용 방식이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이것도 방식 변경이 가능하고 반대 방식은 안 됩니다. 자, 뒤에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문제에서 사업 시행자가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수용 방식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금지입니다. 자, 항상 이 수용 방식에서 뭐 전부 환지로 수용해서 가장 안 좋은 방식, 토지 소유자한테 불리한 방식이니까 이렇게 전부 수용 전부 수용해서 전부 환지로, 전부 수용해서 혼용으로,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환지 방식,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 세 가지 방식만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 방식이. 사업 방식을 이 기준에 맞춰서 변경할 때는 개발 계획의 그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하고 변경고시에서 그 개발 계획에서 그 내용을 이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 같은 것들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규약은 누가 만듭니까? 이렇게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 2명 이상이 모여서 사업을 할 때, 아니 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 시행자랑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내규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이나 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 시행자랑 할 때는 규약. 자, 반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등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같은 사람들인데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공적 주체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럴 때는 그때는 시행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빠짐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일 때 시행 규정 이렇게만 잘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실 때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7번 문제. 자,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 구역 지정 이후에, 자, 지금 혼용 방식에서 전부 수용 방식으로 금방 설명한 거네요. 혼용 방식으로 5대5로 섞어서 하다가 전부 환지 방식을 없애버리고 전부 수용으로 가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변경 기준에 안 맞습니다. 변경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정보 추정 기관이면 이거 공공시행자죠. 시행자 번호 3번인데, 저 정보 추정 기관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토지를 수용 사용할 때 할 수 있는데, 자,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 문장은 아직 복습 안 했지만 이거는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자,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먼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추용기관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자,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소유도 필요 없고 동의 필요 없이 그냥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정부 추용기관은 공공시행자니까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최근에 이 정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죠. 공공기관도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자,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 이거 5년이 지났네요. 여기 약간 5년 안에는 팔 수 없는 건데 5년이 지났으니까 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5년 뒤 매각 제한 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지문 자체가 4번이 맞아요. 자, 원래는 원형지는 자, 공급받으면 자,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를 처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매각이 안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 내라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방공사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각이 안 되는데 매각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원형지가 공공택지일 때, 공공택지란 말은 이게 그 조성토지일 때 나오는 겁니다. 조성토지로 자, 공공택지 용도로 공급을 할 때는 이런 추천 방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성토지로 바꿔서 자, 조성토지가 공공택지 용도로 공급이 된다면 그때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지 맞고 원형지 할 때는 이런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이건 따로 안 나오죠. 원형지 받는 사람들은 5명이 있는데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4번에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마지막 5번이 학교나 공장 용지로 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 공공택지라는 용어가 나오고 추첨이 나올 때는 원형지 얘기가 아니라 조성토지에 대한 얘기니까 조성토지가 공공택지 용도로 공급이 된다면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이 일단은 4번. 4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롭지만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수용으로 올라가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건 가능하지만 수용 방식 같은 거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만 여기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정부 출연기관은 민간이 아니고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이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용할 때는 이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하고, 자, 공익사업법에서 아까 우리 문제 나왔었죠? 이렇게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자, 도시개발법상 이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서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이 세부 목록이 이 내용이 포함돼가지고, 이 세부 목록 고시가 개발계획 고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고시가 되면, 자,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방공사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자, 지방공사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면 보증 같은 건 필요 없겠네요. 공공주체니까. 자,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분양되는 토지를 찾아서 분양되는 건물 찾아서 거기 면적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2번이 맞네요. 자,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그 이전 요건하고 대항 요건이 법에 있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은 자,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 안에 보면 이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같은 것들도 이 발행 계획에 들어갑니다.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 발행 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는 계획에는 토지 가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을 위해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일부만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토지를 수용하고 매수대금의 전부는 안 되고 매수대금의 일부의 지급을 위해서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일부 지급을 위해서 발행할 수 없다는 이해가 틀린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죠. 정답이 요거 2번이 옳은 거네요. 2번. 여기 옳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지방공사는 보증 없이도 채권 발행할 수 있고요.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분양되는 토지, 조성되어서 분양되는 토지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다. 이전할 수 있다. 3번. 토지상환채권 여기 발행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발행 계획에는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답니다. 그리고 매수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발행할 수 없다고 그러시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자, 토지상환채권 발행기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실 심한 내용인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니까 이 발행자 이름이겠죠. 사업시행자 이름, 토지상환채권을 총 발행하는 총액이 얼마인지, 자,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은 몇 %를 할 건지,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가액은 얼마로 발행을 하는지, 6번에 보시면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이 있네요. 자, 7번 잘 보세요. 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보증기관 이름하고 보증의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세요. 민간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이게 내용이 들어간다. 공공시행자한테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35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이따 문제 풀 때 바로 심화 문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 중에서 1번부터 6번은 뭐 민간이든 공공시행자든 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증기관 이런 것들은 민간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내용으로 포함시킨다. 자, 9번 문제. 자,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34의 문제네요. 자, 원형지는 5명한테 공급을 하고 마지막 5번이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런 개발자한테 원형지 선정 같은 거 할 때는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 쪽으로 방법을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맞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자, 용적률 같은 개발 밀도라든가 뭐 기반시설이나 설치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자, 공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답니다.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 같은 거 할 때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자, 감정 가격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자, 원형지 개발자와 원형지 공급하는 시행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감정가격가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원형지 받는 원형지 개발자와 원형지를 공급하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면 10년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라도 팔 수가 있다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뭡니까? 자, 원형지에 대해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를 처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먼저 오는 기간, 자,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라도 원형지를 원래 못 파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 내라도 팔 수 있으니까 매각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자, 5번. 자,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한테 매각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 시정요구를 2회 이상 해야 되겠죠. 원형지 개발자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2회 이상 하고 그런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처음 나왔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원형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원형지를 공급을 했는데 공급받은 사람이 자기가 써야 되죠. 자기가 원형지 공급받을 때 정해진 용도로 써야 되는데 시행자 동의도 없이 제3자한테 원형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자, 원형지 개발자에 대해서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 원형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 없이가 틀린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맞는 것이죠. 1번.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설명한 거에 다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이 맞고 자, 2번 지문은 이렇게 원형지 공급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조건 같은 걸 붙일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협의해서 정한다. 원형지 받는 원형지 개발자하고 원형지를 공급하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정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금지 기간 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원형지에 대한 세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원형지 공급 가격.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기반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원형지 개발자와 원형지를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정한다. 다만 학교나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아까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최고 입찰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거 이렇게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원형지는 매각 금지라는 게 있었죠. 원형지 개발자는 자, 원형지에 대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를 공사하지 않고 처음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가 없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내에 매각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내라도 매각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 원용지 공급 계약이 아까 해제 있었죠. 자, 사업 시행자는 원용지를 받아서 개발한 사람이 자, 일정한 기간 내 미착수, 사업을 지연하거나 시행자 동의 없이 매각, 자, 이런 식의 어떤 위반 행위 했을 때는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 나서 시정이 안 되면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심한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9번 정답 1번을 아까 봤고요. 심화 문제 한 4문제 풀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문제가 쭉 나가는데 자, 조성토지네요. 원형지가 아니라 자, 조성토지에 대해서 우리 공급, 아까 조성토지는 가격을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해놨는데 이 조성토지로 토지를 공급할 때 자, 보시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아까 우리 뭐 학교용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임대주택을 지을 용지, 공공청사용지 같은 거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무료, 자,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같은 용지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할 수 있고 유료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제외했으므로 답이 5번이겠네요. 자,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이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지을 때만 이 시설을 짓기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 감정가 이하입니다. 유료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일단 정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외 이거는 원형지가 아니에요. 조성토지입니다. 조성토지 가격은 일단 감정가격으로 정해놓고 나서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있었어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정지, 사회복지시설 용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익적인 목적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자, 가격을 조성토지지만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자, 첨단 지식 산업 공장이라는 게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AI 같은 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공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격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같은 것들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성토지로 이런 용도로 공급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두 번째 문제는 자, 수용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옳은 것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지방자치단체도 수용할 수 있고 매수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없다 아닙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민간 시행자 할 때만 적용하므로 이렇게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 같은 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 3분의 2 소유 같은 거 없어도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선수금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죠. 자, 선수금이라는 게 조성토지나 원형지를 공급받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선금을 내면 사업 시행자는 그 선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누구로부터? 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고 싶은 사람 또는 원형지를 공급받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조성토지가 또 나왔네요. 학교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공익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토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그렇죠?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도시개발구역안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자, 원형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건 맞는데 원형지 전체 공급 부분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뭐 2분의 1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준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원형지 받을 수 있는 걸 다 배제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비율도 3분의 1 이내입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전체적으로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까지만 개발해서 공급해서 원형지 받은 사람들한테 개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2분의 1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형지를 받을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까지 범위를 잡아서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이 4번. 4번이 옳은 거죠. 우리 보충적으로 아까 선수금이라는 거 있었어요. 선수금. 자,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원형지나 조성토지 둘 다 나왔네요.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로부터 미리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로부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고 미리 이제 선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받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 조건이 하나만 맞으면 되고,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결론적으로 선수금 받기가 더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법을 보시면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개발계획 고시 후 사업하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실시계획의 인가 후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100분의 10이 아니라 소유권을 100% 모두 확보하고, 아까 좀 전에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정도 이상만, 10%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되는데,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100% 모두 확보하고, 여기 10%란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확보란 말에 비율이 없으면 100%로 봐야 됩니다. 100%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 공사 진척률, 공사 진도가 100분의 10% 이상은 나가야 되고, 선수금 받아놓고 사업이 문제가 돼서 선수금 이거 나중에 환불 못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수금 환불 담보를 위해서 보증서도 지정권자에게 내야 됩니다. 보증서, 공사 진척률 100분의 10, 소유권 모두 확보하고 토지 소유권에 저당권 있으면 말소시켜놓고, 이런 것들은 민간 시행자한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민간 시행자 이거 모두 맞춰야지만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방공사가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지방공사가 시행자면 동의 같은 거 없이도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니까 공공주체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시행자니까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고 이용하는 사람부터 지정권자 승인 없이, 아까 선수금 얘기인데, 이게 보시면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원형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전부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승인 없이니까 틀린 거네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초과했네요. 그럼 틀립니다.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것이지 3분의 1 이내까지만, 3분의 1을 초과한다는 말은 원형지하고 이게 공급 면적 비율을 초과한 겁니다. 그럼 안 됩니다. 3분의 1 이내까지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공급. 조성토지 공급은 수의계약, 그 다음에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는 추첨,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조성토지가 아닌 나머지 토지 모두가 수의계약이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게. 조성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인데,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는 추첨,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봐야 되지, 공공용지가 아닌 나머지 토지는 수의계약이라고 딱 간정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이 옳은 답입니다. 이거. 마지막 작년도 심한 문제인데,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인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우리가 기관이고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이런 보증 같은 걸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 보증 내용은 토지공사가 이 채권 발행할 때 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가격 추산 방법, 상환 대상 지역 토지가 어딘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이나 발행 총액은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거 아까 1번 정답하시고, 아까 보시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사업시행자, 발행자 명칭, 채권의 발행 총액, 이자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상환 대상 지역,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이런 것들이 아까 이렇게 한번 봤고, 이 보증기관이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적용한다.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토주택공사는 민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출제관이 찾아가지고 하나 뭐를 제외한다 이런 걸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시험이 이제 조금 다가오면 이렇게 문제를 몇 개 찍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항목은 빼라 이렇게 나가면 그 빼는 부분만 잘 받으시면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의외로 이게 이제 문제에서 심화 문제 같은 게 이게 다 심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외워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서는 민간시행자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간시행자가 아닌 공공시행자를 딱 지문으로 만들어 놓고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문제 스타일을 잘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다 풀었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 쪽의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 문제가 좀 많았지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